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였고, 다시 말하면 플로레센스는 지금 보통의 UV 옵저번스는 그냥 통과한 빛에 어떤 특정한 파장이 100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통과했는지, 얼마나 물질이 그러니까 업설버 했는지에 관해서 확인하고 그 픽을 가지고 이제 인텐시티 농도를 측정하는 거지만,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익사이테이션 하는 웨이브랭스를 쏘아주게 되면 걔들이 에너지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테이션 스테이트로 갔다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빛을 방출하고 그 빛을 측정해서 이제 나중에 농도를 계산하는 게 플로레센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죠? 플로레센스를 왜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은 이제 셀렉티비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익사이테이션 하는 웨이브 랭스를 정확하게 맞는 것들을 한 번으로 스크리닝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플로레센스 웨이브 랭스를 가지고 두 번째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익사이테이션 해가지고 업소번스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셀렉티비티가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아주 깊게만 있게끔 퓨어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힘들다 그랬잖아요. 뭐 매트릭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물질, 단일 물질, 내가 원하는 A라는 단백질을 정확하게 얘만 두고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걔만 퓨리피케이션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안에도 어떤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특정한 파장을 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질만 업소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업소션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업소번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다른 물질이 그러니까 흡수한 양도 내가 측정한 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어떤 특수한 빛을 흡수하고 형광으로 내보내는 걸 측정하게 되면 여기 있던 A라는, 그러니까 람다 제로라는 파장을 흡수하는 놈이 똑같은 형광을 방출할 확률이 아주 낮잖아요. 이해되세요? 잠시만.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눈빛만 봐도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있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러니까 업저번스는 하나의 파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통과하고 나오는 것들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안에 있는 물질이 퓨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엑사이테이션 하는 파장이 정해져 있고 플로레센스 파장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만족할 만한 다른 물질은 훨씬 적게 되겠죠. 하나 업소션 하는 것만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플로레센스는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분석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서큘러 크로모솜 같은 경우는 이제 편향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편향된 빛을 쏘여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핀다 그랬죠. 이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구조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랬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휘는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오늘 만든 물질, 내일 만들 물질, 다음 주 만들 물질, 그 다음 주 한 달 후에 만들 물질들을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야 이게 만약에 오늘이랑 내일이랑 한 달 후에는 똑같은데 얘가 뭔가 데이터가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보통 만들었던 단백질의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주로 이제 단백질 퀄리티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단백질이 이전에 만든 단백질과 똑같은지를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CD 같은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같은 경우는 2차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ICP는 아주 높은 온도에 불꽃에 들어가게 되면, 플라즈마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이 어떤 물질들이
물질들이 파장을 내기도 하고 이온화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수업 시간에는 ICP AES만 설명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ICP MS를 많이 사용을 해서 ICP MS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ICP 같은 경우는 주로 트랜지션 메탈이라든지 메탈들의 정량을 하거나 확인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LS 같은 경우는 뭐였죠? 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뭔가 이게 플러스 있고 이게 마이너스 있고 있으면 이 전자 구름이 있는 여기까지가 제타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백질의 뭉치 또는 셀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들이 바깥쪽으로 얘들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기장이 걸쳐 있는 게 제타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들의 사이즈를 주로 측정하는 게 DLS 빛을 쪼여 가지고 스캐터링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들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사이즈를 측정하는 게 DL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DLS는 뭐 사용할 때 그냥 샘플을 넣어놓고 보면 결국에는 클릭만 하면 대략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뭐 100나노미터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정확하게 어떻게 스캐터링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샘플 넣어놓고 클릭 하면 조금 있다가 가서 보면 넣어주신 물질의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라고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DLS 같은 경우는 그냥 셀이나 단백질 뭉치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R 같은 경우는 뭘 주로 측정했었죠? IR은 우리가 주로 측정했던 게 뭐냐면 IR 같은 경우는 유기물들의 각각의 펑셔널 그룹마다 흡수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알려준 거는 CO도 다르고 뭐 CC 다를 거고 뭐 이런 그 이중본도도 다 다를 거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업소션하는 웨이브 넘버 즉 얘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IR을 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펑셔널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사용하기 힘들지만 조그만 혼합가스들은 뭐 예를 들면 혼합가스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들 다 분리해 가지고 첫 번째 물질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물질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물질은 이렇게 돼서 이 세 가지 물질이 혼합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나눠준 강의 자료에 보면 뭐 혼합가스 CF4, SiF4 그리고 C2F6 같은 것들을 세 개를 섞어가지고 찍은 것들을 다시 유추해가지고 세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MR은 이건 제가 설명을 아주 짧게 했었죠. 짧게 했었고 아마 이게 유교학 시간이나 뭐 다른 데서 더 많이 배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진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똑같이 엑스레이 쪼였을 때 각각의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원자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표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원리를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이 뭘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론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이 빛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옵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기기들이 뭘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려요? 아니 왜냐면 잠시 지금 제 그 줌 사이트가 로그 아웃 됐다고 떠가지고 혹시나 이게 끊어졌나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출석을 부르고
출석을 부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잠시만요. 저 잘못했구나. 자, 혹시나 그 기기적인 오류로 인해서 출석을 체크해 주신 분은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자, 이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은 제가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단은 질량 분석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량 분석기를 우리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이란 말이 오늘이랑 수요일 수업 시간에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조금 빨리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것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전까지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앞쪽에 제가 ICP-MS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뭐였냐면 ICP-MS는 뭐였냐면 어떤 물질에다가 뭐 만 K, 만 도씨 정도의 높은 뭐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는 어떤 물질이 엑사이테이션 돼가지고 에너지를 다시 발산을 하겠죠. 왜냐하면 큰 열 에너지도 지금 원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올라가서 엑사이테이션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요. 엑사이테이션이 돼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게 되면서 쭉 그 빛을 뿌리게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AES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파장들을 뭐 측정하거나 그 빛의 인텐시티를 측정하는 게 ICP-IS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ICP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온도를 주게 되면 어떤 트랜지션 메탈이라든지 메탈들이 이온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온화가 된 물질을 이제 질량을 분석하게 되면 뭐 어떤 메탈이 들어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ICP-M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ICP-MS 우리말로 하면 질량 분석기인데 보통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또는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는 질량 분석하기고 매스 스펙트로미터는 질량 분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질량 분석기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아마 우리 학교 4층에 가면 그 GCMS라고도 있고 GCMS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좀 오래된 질량 분석기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기들은 큰 제약회사라든지 큰 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바이올로지컬한 뭔가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AC가 훨씬 더 많고요. AC가 한 10배 정도 많고 대충 한 10대당 AC 10대, 20대당 이 질량 분석기 한 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량 분석기를 그러면 왜 AC보다 질량 분석기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들을 운용하기가 AC보다 힘듭니다. 일단 장비도 고가고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고진공이에요. 뭐 어떤 것들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바 또는 미리바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낮은 그 초고진공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잡다한 것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로타리 펌프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뭐 아주 많은 또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기기들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끼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일회용품들이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뭐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 또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고가라서 가지고 있는 데가 많긴 하지만 애쉬보다는 훨씬 더 가지고 있는 데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량 분석기가 뭐냐? 말 그대로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어떤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이 뭔가를 알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이성질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를 가지고 뭐 얘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긴 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펩타이드라는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고 P가 2개 들어있는 이 일곱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서열이 총 몇 개가 되냐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24개예요. 1024개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얘 몰레큘러 웨이트 그냥 간단하게 100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에서 1000이라는 수치를 얻었는데 제가 이 1000이라는 피크는 1000이라고 나온 이 몰레큘러 웨이트 1000이라고 나온 이 피크는 펩타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PPET, IDE하고는 다른 물질이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얘들을 가지고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고 좀 더 다른 일을 해가지고 뭔가 스크리닝하는 이 몰레큘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은 질량 분석기를 논문 쓸 때 항상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몰레큘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러니까 측정한 값이 정확하게 이 물질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물질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 플러스 NMR, IR 뭐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내가 만든 물질이 정확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질량 분석기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되냐 그러면 펩타이드라든지 단백질 정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백질 레벨에서 측정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나 우리가
크리스탈을 만들어 가지고 엑스레이를 쭉 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부터 단백질의 크기를 정확하게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걔들은 3차원 구조인데 정확하게 일단 그렇게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알아내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정형화된 구조.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는 크리스탈이 만들어진 그 구조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뭔가 얘들이 스트레치 아웃 된다든지 뭔가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은 솔직히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가 단백질의 서열 확인이라든지 2차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2차 구조나 3차 구조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글라이칸 또는 뭐 메타볼라이트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긴 하지만 질량 분석기가 가장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기라고 인식을 받기 시작한 건 단백질 큰 사이즈의 단백질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얘들은 큐토프라는 기기고요. 얘들을 줄이면 쿼드러플 타임 오브 플라이트예요. 그리고 얘들은 오비트랩이라는 서모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이름이에요. 그냥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FTMS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FT라고 이야기하면 애큐러시랑 레졸루션이 좋아진과 동시에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그죠? 가격이 비싸고 애큐러시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종류가 뭐 회사별로도 다르지만 이 두 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질량 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량 분석기는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에 보면 질량 분석기는 뭘 하는 것이냐 나가면 일단은 measurement of molecular weight.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molecular weight을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장동건, 옥동자 저 셋을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우리의 몰레큘이나 단백질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해 가지고 얘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량 분석기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가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컴파운드가 어떻게 뭔지 그리고 프로테인의 구조 1차, 3차, 4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물질을 정량하는 일까지 합니다. 근데 정량하는 일은 다른 뭐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기들보다 정량성은 떨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 질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량 분석기에서 나오는 인텐시티를 가지고 분명히 그 인텐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정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펩타이드가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랑 뭐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랑 그러니까 주먹처럼 이렇게 꼬여져 있는 모양 코일드 된 모양이랑 펴져 있는 모양이랑 이오니제이션 에피션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펩타이드가 이렇게 생긴 놈이랑 똑같은 서열인데 이렇게 생긴 놈이랑 넣어서 이온화를 시켜보면 얘들이 훨씬 이온화 에피션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똑같은 양의 똑같은 서열이지만 질량 분석기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얘들이 높고 얘들이 낮아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물질인데 우리가 이걸 정량을 하기 쉽지 이렇게 되면 정량을 하기가 난감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놈은 각 개당 10의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어떤 놈은 각 개당 5의 인텐시티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는 7.5로 해야 되는지 또 시간에 따라서 이 비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이런 방법을 쓰게 되겠죠. 근데 다른 기기에 비해서는 정량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MW를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기에서는 우리가 MW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측정해요. M over G를 측정해요. M은 몰레큘러 웨이트이고 그리고 G는 차지 스테이트예요. 차지 스테이트. 그러니까 차지 스테이트가 보통 뭐냐면 이런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이 와서 붙게 되면 얘들은 전체가 H 플러스 이온이 돼요.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하나가 붙게 되면 G가 1이고 M은 원래 몰레큘러 웨이트 MW 플러스 H가 1이니까 1이 되겠죠. 이게 M 오버 G가 돼요. 만약에 두 개 붙었다. H 플러스가 두 개 붙었다. 그러면 차지 스테이트가 플러스 2가 되니까 2분의 MW 플러스 2가 얘가 M 오버 G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몰레큘러 웨이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신 M 오버 G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일단 몰레큘의 무게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냥 중성인 것들을 측정하면 중성인 것들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 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어떤 몰레큘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세워놓고 전기장을 그려주니까 이온화가 된 물질들은 이렇게 달려가요. 이렇게 달려가는데 작은 놈은 빨리 가고 큰 놈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날아가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얘들의 몰레큘러 웨이 즉 M 오버 G 값을 알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몰레큘들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량 분석기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다시 말하면 이온화된 물질 즉 머티리얼들을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가해주니까 뭐 어떤 놈들은 빨리 가고 작은 놈들은 빨리 지나가고 큰 놈들은 천천히 가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M 오버 G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면 그럼 M 오버 G 값은 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과 이온화된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줄 알겠는데 인텐시티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뭐 똑같아요. 안에 뭐 물질이 하나 몰레큘이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날라와서 툭툭툭 그 시간에 따라 측정하고 속도를 측정해 보니 뭐 큰 놈들은 가장 큰 놈은 몇 개 정도 나왔고 얘들이 이제 전기 신호로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뭔가를 몰레큘을 그려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몰레큘러 웨이트이 1188일 때 뭐 대충 보니까 뭐 716일 때를 100이라고 쳤을 때 1180은 한 45 정도 나오고 337은 한 30 정도 나오고 90은 한 20, 900은 한 20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질량 분석기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질량 분석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A라는 물질을 측정하고 싶다. 얘들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고 얘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첫 번째는 이 물질이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스 페이저에 있어야 돼요. 기체 상태에서. 왜냐면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에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뭐 전기장을 걸어준다 하더라도 물에 의해서 너무 방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방해를 너무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받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 이온화가 된 물질, 내가 측정하려는 물질이 기체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온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전기장,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시켜서 속도나 시간을 측정해서 얘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세 가지죠. 뭐 어차피 가스 페이즈가 돼야 된다는 말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울트라 로우 베큐으로 초곤진공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질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물질이 이온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스 페이즈로 기체 상태로 돼야 되고 그리고 아주 낮은 초고진공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적당한 사이즈. 그러니까 이 기기와 이 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들이 각각 다 있어요. 어떤 기기는 좀 큰 놈들을 측정하기 좋고 어떤 놈들은 좀 작은 놈들을 측정하기 좋기 때문에 그게 맞는 사이즈를 가진 물질을 그게 맞는 기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퓨어 이온 안에 하나만 물질이 있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똑같이.
왜냐하면 다른 물질들은 똑같이 얘들도 똑같이 이온하게 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질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얘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게 되면 서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정확한 패스로 빨리 여기까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딱 가는데 도달한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다른 물질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비켜놨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훨씬 패스가 길어지고 그러면 달려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레졸루션 즉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가장 짧은 패스를 왔을 때 이 M 오버 G 값은 얼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얘들은 우리가 예상치 하지 못하게 다른 물질에 의해서 다른 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온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M 오버 G가 100이었는데 이거는 102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퓨어한 이온을 그러니까 퓨어한 물질을 생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계고요.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얘도 뭐 그 따라 성능에 따라 종류별로 많은데 얘가 한 3, 4억 정도 하고요. 얘는 싼 게 한 5억에서 비싼 거는 20억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비싸죠. 그죠? 그래서 고가라서 구매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듯이 HPLC가 한 10대, 20대 있는데 이거 한 대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고가고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얘들이 살 때의 가격도 이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보수하거나 뭔가 갈아줘야 돼. 그러니까 일회용품이라고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네, 애뉴얼리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많이 사지 정말 필요하면 사지만 많이 사지 않는 편입니다. 많이 사지 않는 편이라는 얘기가 HPLC나 10대에서 한 20대 정도 사면 한 대 정도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자, 실력 분석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이온화가 되어야 된다. 그지?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중성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전기장, 자기장으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간단한 것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 거리를 날아가는 시간, 예를 들면 여기다 어떤 특정한 자기장,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여기서 날아가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얘들이 M 오버 G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M 오버 G 값이 큰 놈은 천천히 갈 거고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주는 힘에 비해 큰 놈은 천천히 갈 거고 작은 놈은 자기장에 주는 힘을 받았을 때 훨씬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날라오는 타임을 측정해가지고 얘들을 순서대로 M 오버 G 값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픽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략 분석기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언 세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매스 애널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날라온 시간대별로 이제 이온을 디텍션하겠죠. 이온이 얼마나 많은 양이 디텍션이 되는지 디텍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디텍터는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건 어찌 보면 전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따라 날라오는 그 이온들을 측정하는 장비라 이건 뭐 거의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기기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온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설명할 거고요. 지금 네 가지를 설명할 건데 엘렉트로 이오니제이션, 케미컬 이오니제이션, 그리고 ESI, 말디. ESI, 말디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근데 이 ESI랑 말디라는 게 대략적으로 1988년 에서 1990년 사이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컨셉이 가능하다는 걸 이때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02년도에 이 두 사람이 이걸 개발한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고 어
이 ESI를 개발하신 분은 돌아가셨고 말디를 개발하신 분은 일본 분인데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이름이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시마주 제작소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여담이지만 이 다나카 고이치라는 이분이 노벨상을 받는다라는 게 발표나자마자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 시마주 제작소의 주식값이 정확하게 2배로 뛰어요. 2배로 뛸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클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 소속돼 있던 시마주 제작소의 주식값이 2배로 뛰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1990년대 초반 정도에 대해서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얘들은 1990 10년대 또는 뭐 20년대, 30년대에 개발돼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점프하는데 그게 60년, 70년이 걸려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생성된 이온화가 되고 기체 상태에서 이온화가 된 물질을 이렇게 여기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막 제너레이션 하잖아요. 걔들을 이렇게 매스 애널라이저에 넣어주게 돼요. 근데 매스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M/G 값을 측정하는 건데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은 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줄 세워놓고 전자기장을 길어주고 여기 땡 하면 작은 놈은 빠르게 가고 큰 놈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날아가는 시간 타임 오브 플라이트 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M/G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설명한 가장 간단한 타임 오브 플라이트고요. 그리고 뭐 마그네틱 엘렉트릭 섹트, 그리고 쿼드러플, 아이온 트랩, 그리고 FTICR, 그리고 오비트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그러니까 약간 구조상으로 다른 형태인데 뭐 측정하는 거는 어차피 측정하는 건 M/G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애널라이즈의 구조와 이게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컨셉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뭐라 해야 되나 레졸루션도 차이 나고 액큐러시도 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온 디텍션을 할 때 디텍터를 이야기했는데요. 얘들은 디텍터가 따로 필요 없어요. 따로 필요 없이 이 두 물질은 두 기기는 그냥 그 이온을 세퍼레이션 하면서 디텍션을 동시에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런 형태의 디텍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질량 분석기의 구조는 이온화하는 부분이 있고 이온을 세퍼레이션해서 M/G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M/G 어떤 시간에 날라온 그 이온의 양이 어떻게 많은지를 측정하는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을 많이 해준다라고 들었는데요. AC라든지 G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네, 지금 저는 질량 분석기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이 이온화 되기 전에 앞에 AC나 GC 또는 CE 같은 걸 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따로따로 AC를 분리한 다음에 프랙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랙션을 해가지고 각각을 이온화하게끔 인젝션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건 어찌 보면 질량 분석기의 구조지 그 이전에 AC, GC 같은 세퍼레이션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AC, GC, CE를 달아서 질량 분석기를 많이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퓨어한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항체의약품을 트립션으로 잘라가지고 펩타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들 제너레이션 되는 펩타이드 종류가 대략적으로 한 60가지 정도 됩니다. 60가지 넘겠구나. 한 90, 100 정도 되겠구나. 90에서 100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얘들을 동시에 인젝션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퓨어하게 다른 물질에 가다가 방해 안 받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방해가 일어나겠죠. 2개만 했어도 이렇게 조금씩 방해가 될 텐데 이 90개, 100개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AC로 분리해 주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하이드로포비시티라고 얘기하는 하이드로포빅한 놈은 천천히 나오고 천천히 여기서 나오고 하이드로필릭한 놈은 빨리 나오고
한 다음에 분리를 해주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최대한 퓨어한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C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AC, GC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똑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질량 분석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분은 존 펜이라는 분인데 여기 보면 여기 뒤에는 없네요. 이분들 이 두 사람이 200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고 아마 그때 포션 2분이 2분의 1이고 1분의 4분의 1이고 뭐 NMR 관련된 분이 아마 4분의 1 독일 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질량 분석 이런 기기를 통해 가지고 받은 그 이후에 뭔가 구조 밝히신 분, 엑셀을 통해 구조 밝히신 분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저쪽 정말 기기적인 측면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가장 최근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그 질량 분석기의 가장 근접한 컨셉이에요. 엘렉트론을 이 진공관안에서 이렇게 쭉 줬는데 차지 없이 즉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 다이렉트하게 갔는데 포지티브를 차지를 걸어주니까 휘어져요. 휘어지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온을 우리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통해서 뭔가 측정을 하거나 매니플레이션 뭔가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첫 번째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발전 이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질량 분석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 M와 G 값이 다른 두 놈이 있다.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작은 놈은 훨씬 더 많이 휘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고 큰 놈은 휘더라도 뭐 딱 정확하게는 안 가지만 조금 휘는 형태. 그죠? 그래서 이 정센터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면 레졸루션 낮겠지만 가장 정중앙과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면 얘들이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가 발전해 온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네. 자, 아이고 1919년인가요? 3.1 운동이 19년인가요? 아무튼 그 당시에 EI 엘렉트론 이오니제이션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 ESI가 1984년 뭐 90년대 초반에 대략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20년도, 20에서 90년도니까 70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게 될 거고 지금 2000년도 초반에는 바이러스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고 제가 대학원생이던 2006년 7년도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가 1메가달톤이에요. 1메가달톤을 측정했다는 논문이 보고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훨씬 셀 하나의 사이즈도 측정할 정도로 질량 분석기가 발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1메가달톤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항체 의약품의 크기가 한 150kDalton이에요. 그래서 그게 6개, 7개 정도 사이즈까지 측정을 붙어 있는 것들 측정할 수 있는 게 한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즈를 한 번에 측정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한번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